자, M&A면 M&A, 그다음에 뭐 오너들의 주식 거래라든가 그 뒷얘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면 또 그런 거 뭐 우방팔방, 사방팔방 다 팔방미인이죠. 팔방달인 우리 이상배 기자. 오늘 준비한 그 카이 매각 이 얘기 좀 하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그 비스티온이 한라공조를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뭐 너무 싸다. 뭐 그래서 좀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황수상 기자 해줬습니다. 네. 이상배 기자가 또 이 자동차 출입도 하고 자동차 출입도 했나요? 자동차는 아닙니다. 아, 자동차 안 했군요. 자동차 부품 조금 걸리죠. 뭐 가리지 않고 하니까. 네. 그 비스티온이 상당히 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가 네. 이제 좀 살아났습니까, 실제로? 네. 비스티온이 뭐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에 공개 매수가 성공을 하고 네. 자기들이 마음 먹은 대로 좀 구조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라공조를 제대로 턴어라운드를 시키게 되면 뭐 그렇게 돼서 좀 수익률을 제고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자기들이 성장 발판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개 매수가 지금 28,500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28,500원에 파시려고 시장에서 팔려고 생각하는데 절대 이까지 안 오릅니다. 그 안 오른 이유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세금이 있습니다.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렇게 팔았을 경우에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딱 28,500원까지 주가가 잘 안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보다 약간 좀 낮은 수준에서 주가가 좀 형성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지금 딱 그 수준이네요. 28,100원. 네.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세금 차익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 비스티온에 또 다른 자회사가 있습니다. 덕양산업. 덕양산업은 오늘 바로 상한가 가네요. 이 네. 덕양산업은 이슈가 공개 매수 이슈가 아니고 M&A 이슈입니다. 이 중국 업체라든가 현대차,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역시 네. 쪽에 팔지 않겠느냐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 기고만장 기자에서 발굴을 해서 한번 서너 배에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 다시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달라진 면이 있어요. 그 예전에는 공개 매수했을 경우에 알박기라고 사실 저도 좀 해봤습니다. 그 한미은행 옛날에 시티은행 공개 매수할 때 알박기 15,000원인가 했는데 15,000원 절대 안 가더라고요. 14,500원인가 사서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더 비싼 값에 타줄 줄 알고. 네. 그게 예전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상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조금 남은 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알박기를 하시겠다는 계산하신 분들은 법률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알박기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근데 한라공주가 현대기아차의 의존도도 높고 워낙에 자동차 부품 업종 종목으로서도 좀 탄탄했었잖아요. 근데 상장 폐지 이후에도 이 브랜드명을 계속 쓴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충분합니까? 뭐 일단은 워낙 그 수요처가 탄탄하고 그다음에 또 한라공조의 오랜 업황이라든가 뭐 노하우, 기술력은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과연 그러면 비스티온의 100% 자회사가 되는 건데 그럼 네. 비스티온의 어떤 가치라든가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한라공조가 현대차 그룹으로 가게 되면 주가가 네. 폭발적으로 튀겠죠. 근데 이제 비스티온이기 때문에 약간 그 점에서는 좀 투자자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이마트 M&A 네. 신세계가 막판에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배를 마셨다고 해야 되나? 롯데가 그냥 뭐 치고 나가면서 하이마트 그 MBK. 네, MBK 네, 파트너스가 네. 이제 네, 그렇죠. 물러나면서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진 얘기라든가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그 예전에 딱 지지난주였나요? 네. 그 제가 딱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게 롯데가 인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바로 MBK 파트너스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됐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주가가 사실은 뭐 4,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주당 8만 원 정도 불러가지고 그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기까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내가 8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주들 나한테 투자를 할 그런 그 리미티드 파트너스들이죠. LP들이 만약 동의를 안 하게 되면 곤란한 거고 그리고 예컨대 지분을 50% 원래 하고 펀딩을 받았는데 60% 인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또 협의를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어그러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병주 회장이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어떻게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조건들 어떤 자산에 대한 경영권이나 운영권 어떤 권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그러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그러졌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전략적 투자자인 롯데가 결국 가져가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다만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지나친 가격을 주고 인수하지는 않는다라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롯데가 인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무난하게 진행되는 한 파토나지 않고 잘 되는 쪽으로. 파토. 네,
그랬나요? 파토? 갑자기 파토 얘기 나오니까 또 한번 판을 깔까요? 끝내고.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 지금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 하이마트랑 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경쟁 업체지 않습니까? 규모는 좀 작지만.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신세계가 여기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죠. 이유가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하게 되면 신세계 입장에서 전자유통에서 몰릴 것이다. 그래서 견제구로 전자랜드 인수에 나섰는데 롯데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안 되니까 자기도 드랍을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롯데가 다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버리면서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미 버린 카드를 낙장불입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약간 좀 난처해진 상황이 좀 몰렸다. 그래서 롯데는 오히려 더 우월한 이런 입장이 모인 거죠. 왜냐하면 이 신세계를 떨어져 나가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M&A가 참 재밌어요. 네. 아니, 저는 자꾸 그 투자자 입장이어서 그런가요? 주가를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이제 하이마트는 이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많은 증권사에서도 점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두 번째로 치다고 하더라도,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합치게 되면 뭐 거인, 공룡.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최고의 시나리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롯데쇼핑이라는 그 유통업체 자체가 지금 정부 규제도 너무 많고, 실제로 지금 마트가 일요일에 열지도 않잖아요. 그런 걸림돌이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어떻게 증권사에서는 점치고 있나요? 이 유통업체에 대해서. 주가 예측도 잘해요. 일단은 당연히 하이마트 주가는 훨씬 좋죠. 네, 그런데 주가가 그럴까요? 3만 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보다 전략적 투자자가 인수했을 경우에 성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더 클 것이고 플러스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이마트 하나 인수했다고 해서 성장 가능성이 확 넓어졌다. 보긴 힘들죠. 그러니까 주가가 뭐 예를 들면 뭐 30%, 40% 오를 이런 요인은 아닙니다,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요인은 되고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독점적 사업자가 되고 괴물이 됐다, 공룡이 됐다, 신문에 이런 말 나오기 시작하면 견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때부터 약간 정부 규제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 NHN 생각해 보시면 아십니다. 굉장히 괴물, 공룡 이런 표현 등장하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요? 기자들이 떴다 해서 준비한 소식이요. 알겠습니다. 카이 네네. 두 번 정도 이상배 기자가 매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뭐 일각에서 또 어제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다음 정권에서 하자, 그쵸, 뭐 넘기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숱하지만 않네요.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일단 그 현 정부가 초반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촛불 맞으면서 이게 조금 움츠러든 이후로 후반에 와서라야 이게 막 열심히 하려고 뭐 인천공항도 팔고 카이도 팔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판이 되니까 이제 다음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너네가 하냐 뭐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정치적인 환경들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에 팔겠다라고 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국가계약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국가계약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보면 이 정부가 관여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반 입찰이 돼야만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살 사람이 한 명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 입찰을 해서 두 번 다 단독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된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두 번까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올해 정권이 지금 뭐 거의 6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보통 입찰 한 번 하는데 예비 입찰하고 실수하고 본 입찰하는데 거의 4개월씩 하는데 이거 두 번 못 하죠. 그래서 만약에 대한생명 혼자 지금 관심을 보이는 게 유일한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혼자서만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이번 정권 내에는 팔기 힘들지 않느냐. 물론 사모투자펀드, 그러니까 예컨대 뭐 칼라일이라는 MBK라는 이런 곳을 끌어들여가지고 약간 흥행을 만드는 마치 경쟁 입찰처럼 만들 수는 있는데 만에 하나 그쪽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만약 파토 나고 그러면 그 욕은 누가 먹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누구를 끌어들여서 무슨 판 만들고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참 파토 나면 안 되는 일이 여기저기 많군요. 오늘 파토란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막에는 대한항공 외에 인수 의향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뭐 현대자동차, 삼성, 현대중공업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언급 정도인가요? 뭐 어떤가요? 지금 뭐 매각 입찰에 대한 개시 계획 뭐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지분을 한 40% 정도 아마 팔 텐데 지금 대주주들이 정책금융공사가 한 26%,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삼성테크윈 그리고 두산 그리고 미래에셋이 이제 합쳐서 5%씩이니까 각각 10%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삼성테크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 생각 없다.
현대차도 지금은 자동차 쪽에 주력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두산도 지금 뭐 다른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등등 중국에서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략적 투자자,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별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곳이 없고 그 이유가 조금 비쌉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적정 기업 가치, 적정 그 매각 가격을 한번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다른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그 배수를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지금 그 카이의 EV 에비타, 그 EV로 본 그 이제 에비타의 배수가 얼만큼 되는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상당히 좀 고난도의 어떤 그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그런 기법이 나오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볍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볍게 쉽게. 그 PER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많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기업을 인수해야 되는 통째로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EV 에비타 레이쇼, EV를 에비타로 나눈 거를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자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뭐 재무 용어 사전 찾아보면 이게 테이크오버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할 때 내가 드릴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분을 100% 인수한다고 할 때 시가총액 100%만큼만 부담하면 됩니까? 아니죠. 이 기업도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을 내가 만약에 안 갚고 팔면 그 빚만큼 또 못 갚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려면 그 빚값이 내가 다 갚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익금과 시가총액을 다 합친 금액 거기다가 그 기업의 현금만큼은 내 거잖아요. 그 돈으로 차익금 갚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시가총액에 차익금을 더한 다음에 그 현금을 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엔터프라이즈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카이를 인수 100% 한다고 할 때 얼마 듭니까? 순수하게 얼마 듭니까를 계산하는 게 EB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뽑으려면 몇 년이 걸리냐? 몇 년 걸리냐? 자, 1년에 그럼 내가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냐? 그게 영업현금 흐름 에비타입니다. 그걸로 그러면 몇 년 영업현금 흐름으로 내가 몇 년이 걸려야 엔터프라이즈 밸류 내가 인수할 때 드린 돈을 다 뽑냐? 자, 계산을 해봤더니 자, 표가 혹시 뜨면 좋을 텐데요. 자, 맨 밑에 보이시죠? 21.1. 자, 21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항공우주 카이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항공기 제작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 건데 20년 동안 이럴 것이냐?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팍팍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참 앞으로 20년 뒤를 뭐 강산이 2번 바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뒤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게 요즘 네. 세상인데 사실. 그렇죠. 네. 뭐 그런 면이 있다. 비싸다. 네, 네. 그렇죠. 보통 EB에 비따를 기업을 인수할 때 몇 배로 하냐면 6배, 7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일반적인 가격보다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배 정도 비싸다. 지난번에 게시판에 어떤 분이 아니 왜 저 애널리스트들은 그 카이 좋다고 막 매수 추천하고 있는데 이상배 기자는 왜 이렇게 비싸다고 막 해가지고 열받는다 막 해가지고 좀 도대체 정체를 밝혀라. 너는 누구냐 막 이래가지고 잠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상배 기자 얘기했지만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에비타 밸류라든가 이런 거를 좀 높게 쳐주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렇지만 21년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죠? 네. 그래서 보통 한 6년인데 한 10년치 현금 유입 정도를 감안해서 시가총액이라든가 매각가가 결정된다. 네. 이 정도 되면 나름 타당. 네. 근데 이게 20년, 30년 이렇게 가면 글쎄요, 고개가 갸웃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네. 처음에 이 종목 IPO에서 상장했을 때 그 뜨거운 관심 받았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엄청났죠. 그러니까. 네, 이런 내재 가치라든가 이런 기업 가치를 제대로 따지고 나서 투자하지 않으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급등한 다음에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네, 카이 대표적으로. 자, 주가가 높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 뭐 나중에 탐험 시간에도 좀 유사한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네. 이상배 기자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상배 기자 볼 때는 좀 다음 정권으로 네. 시기도 그렇고 네. 괜히 지금 손댔다가 안 되면 누가 욕 바가지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네. 네. 결국은 다음 정권 때부터 테이블 다시 꾸려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타당할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노조라든지 노조. 지금 반발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랑 산업은행이 매각 주관서인데 매각자 실사도 못했습니다. 현장 공장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전국 단위 노조도 반대를 하고 있고 플러스 경남도 의회 반대하고 있고 지금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두관 경남지사 이걸 왜 지금 팔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 다음 정권에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또 노동 지형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경우에 쉽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잘 들었습니다. 그 항공우주랑 현대중공업이랑 비교한 표를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어차피 네. 종목 다음이니까
네, 주가 수준. 네. 네요. 이게 네. 사실 PER, PBR인데 네. 저래요. 현대중공업이 3배, 이익인 3배고 자산은 4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성장성이 높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미래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몇 배의 돈을 더 벌 수 있다. 카이가 이렇게 보는 건데 이상 기자 너무 좀 어떻습니까? 저런 건 좀 심하죠, 괴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역사적 그 이제 뭐 평균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M&A 이슈 그에 대한 기대감 프리미엄을 얹고 IPO가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태어난 순간 시장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거품이 끼어서 높은 가격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를 따지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경우 현대중공업보다 사실 더 안정적이고 더 규모가 있고 독과점적인 영향력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는 건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네요. 정체가 뭐냐라고 물으실만 하네요. 투자자분들께서요. 네, 많이 파헤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이 떴다였습니다.